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곱창집 하나로 반평생을 버텨온 60대 여성입니다. 늘 손끝에 밴 기름 냄새를 숨기기에 급급하며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그 냄새가 제 인생의 훈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곱창 덕에 혼자 힘으로 외아들 하나 먹이고 입히며 잘 키워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그런 아들이 애를 낳으며 제가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됐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는 게 삶의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왜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놓아 볼까 합니다. 제가 곱창집 문을 연 게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9,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제 품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였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저릿합니다. 남편은 원래 몸이 약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뚜렷한 병명도 모른 채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단칸방에서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밤새 울었어요. 이 어린 것을 데리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걱정으로 그저 앞이 캄캄하기만 했으니까요. 배운 것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친정도 시댁도 기댈 형편이 못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팔 걷어붙이고 살아보겠다고 뭐든 해야만 했죠.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네요. 남의 집에 들어가 식모살이도 했고 새벽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어 팔기도 했고 공사장 한밭집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일하던 날도 많았어요. 주인이 뭐라 눈치를 줘도 어린 것을 맡길 데가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저 죄송하다 굽신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그러다 하루는 오래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사거리에 있는 고깃집 알지? 거기서 사람을 구한다는데 한번 일해보는 거 어때? 주인장이 사람이 아주 좋아. 일만 잘하면 애 데리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말했다고 하고 가면 바로 출근하라고 할 거야. 음식 솜씨도 좋은 사람이라 일하다 보면 배울 것도 많을걸? 어머나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제가 애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걸 안쓰럽게 여긴 지인의 소개로 고깃집에서 일하며 곱창 손질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뒤로 없는 돈을 한 푼 두 푼 긁어 모으고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 해가며 빚까지 얻어서 3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얻었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입에 풀칠하며 살게 해준 곱창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남들은 냄새난다, 더럽다, 꺼리는 일이었지만 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곱창 덕에 자식 굶기지 않고 공부 가르치며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저한테 곱창은 그저 장사거리가 아니라 아들과 저를 먹여 살린 은인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 후로 저의 하루는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나가 곱창을 떼오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비린내 진동하는 그 내장을 밀가루에 빡빡 주무르고 굵은 소금에 몇 번씩 치대어 씻어내야 잡내가 가시죠. 손이 퉁퉁 붓고 손톱 밑이 다 갈라져 쓰라려도 저녁이면 손님상에 뽀얗고 구수한 곱창 전골을 내야 하니 잠시도 쉴 틈이 없었네요. 장사가 자리를 잡기까지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파리만 날려서 팔다 남은 곱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손맛을 알아주는 단골이 하나둘 늘면서 이 골목에서 그럭저럭 이름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20년, 30년 된 단골들이 찾아와 예정을 나누고 갑니다. 그분들이 저에겐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렇다고 어디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나요? 장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납니다.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음식값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힘들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모자는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절대로 포기 못하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손님이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재료 아끼지 않고 푹푹 퍼주며 인심 좋게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인근에서 마음씨 좋은 곱창집 아줌마로 통하게 됐죠. 그러는 동안 세월이 흘러 아들은 제 앞가리만 하는 야무지게 자라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어미가 장사하느라 곁을 못 지켜줘도 알아서 학교 다니고 알아서 공부해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죠. 남한테 손 벌리는 법 없이 제 밥벌이는 제가 할 수 있게 된 아이가 저는 참 기특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아들을 대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잘 키워낸 저를 지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유, 성재 엄마는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좋겠어. 요즘 뼈 빠지게 일해서 가르쳐놔도 집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들이 어디 한둘이야? 근데 성재는 졸업하자마자 남들 다 부러워하는 회사에 덜컥 취직했으니 그것도 참 큰 복이야. 부럽다 부러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어릴 때부터 속 썩인 적 없이 잘 자라준 아들에게 고마웠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성격이 그리 살가운 아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살갑긴커녕 무뚝뚝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고 어미한테 고맙다는 표현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속에 뭐가 들었는지 좀처럼 내비치질 않으니 부모인 저조차 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사내 아이가 다 그렇지 뭐. 무뚝뚝해도 어미 속 안 썩이고 제 할 일 알아서 하는 게 어디야?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30을 훌쩍 넘기고서야 결혼하겠다고 색시감을 데려왔더군요. 며느린 첫인상부터 야무진 구석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얼핏 보면 깍쟁이 같기도 했지만 셈이 밝아 자기한테 득이 되는 건 귀신같이 챙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말솜씨도 똑부러진 게 어디 가서 손해보고 살 애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인지 솔직히 저는 처음에 며느리가 좀 어려웠어요. 홀어머니가 곱창집이나 해서 먹고 산다고 혹시나 우습게 보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괜히 주눅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텐 참 잘한다는 점이었어요. 두 아이 사이가 어찌나 좋던지 아들이 그렇게 무뚝뚝해도 며느리가 곰살맞게 옆에서 다 맞춰주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는 게 지켜보는 저까지 흐뭇할 정도였거든요. 무뚝뚝한 아들이 며느리 만나 알콩달콩 사는 걸 보고 있자니 시어미 마음에 서운함보다 고마움이 앞서더라고요. 그래, 나한테 좀 대면대면하게 굴면 어때? 그냥 자기들 둘이 정답게 살아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저 명절에 얼굴 한 번씩 보고 가끔 안부 전화하며 사는 사이가 그럭저럭 무난하다고 여겼습니다. 큰 정은 없어도 큰 흠도 없는 그런 고부 사이이자 부모 자식 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던 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아 걸고 혼자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셨어요. 먼저 간 남편 생각에 사무쳐서였죠. 여보, 내가 손주를 본다네. 당신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지. 이런 좋은 세상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빈잔을 앞에 두고 그렇게 혼잣말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진 고생을 하며 홀로 키워낸 아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 자식을 품에 안게 된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난 험난한 세월이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뒤로 저는 며느리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고민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아이에게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라도 사 먹으라며 돈도 보내주고 새콤한 반찬을 만들어 몰래 문 앞에 걸어두고 오기도 했네요.
며느리가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 신경 쓰지 못하는 거겠지, 그렇게 여기면서요. 손주만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느리 산딸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뭘 해줄까? 베네쩌고리는 어떤 걸 사줄까? 미역국은 또 어떻게 끓여줘야 몸에 좋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으로 잠을 설쳤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조리원 문 앞에라도 찾아가 유리문 너머로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안달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며느리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어머니, 조리원으로는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어쩐지 사무적이고 냉정한 목소리에 저는 당황한 마음을 감춘 채 되물었어요. 아니 왜? 내가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가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몇 끼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조리원은 다른 산모들도 같이 있는 곳인데 곱창 냄새 같은 게 옷에 배어오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곱창 냄새라니. 제가 무슨 곱창을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니고 당연히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미역국 한 그릇 들고 손주 얼굴 보러 가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 며느리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뭐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지. 알았다. 그 조리원에서 나오거든 그때 집으로 가마. 그러자 며느린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그러세요 어머니.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저는 애써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원래 야무지고 깔끔한 성격이니까 남들 신경 쓰느라 그런 거라고. 애 낳느라 힘들어서 더 예민해진 모양이라고.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 후로 저는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나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달력에 큼지막하게 동그라미를 쳐두고 하루하루 그 숫자를 지워가면서 정말 애같하게 기다렸죠. 그러다 드디어 며느리가 퇴소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네 집으로 미역국을 끓여다 주기 위해 값이 좀 나가도 좋은 한우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지런히 미역을 물에 불려 국간장에 조물조물 묻혀둔 다음 소고기를 참기름에 달달 볶아 국물이 진하고 맛있는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얘가 이 국을 먹고 얼른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젖도 잘 돌아야 우리 귀한 손주가 배불리 먹고 무럭무럭 크겠지.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열심히 부엌을 오갔습니다. 진작부터 손주에게 입힐 베네쩌고리와 손싸개도 몇 벌 사서 미리 깨끗하게 빨아 곱게 접어 준비해뒀고 며느리 몸조리에 좋다는 호박즙이며 흑염소도 알아봐뒀더랬어요. 평소에는 자린고비 소리 들으며 사는 저이지만 손주와 며느리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해서 일해 자식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만 했죠.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큰 통에 옮겨 담고 밑반찬 몇 가지도 야무지게 챙겼어요. 꿈에 그리던 손주 얼굴을 볼 생각에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 실없이 웃었죠. 어찌나 들뜨던지 밤잠까지 설쳐 눈이 뻑뻑했지만 그런 피곤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손주가 누굴 닮았을까?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 손주도 자주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가서 집안일도 좀 거들어주고 와야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며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혼자 아이를 돌보느라 무척 피곤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신발을 벗고 들어가 손주부터 찾았어요.
안방에 놓인 아기 침대에 새근새근 잠든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먹만한 얼굴에 오물조물 움직이는 입술이며 앙증맞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찌나 신기하고 예쁘던지요. 그 조그만 생명이 제 아들의 자식이라니 저는 그저 감격스러워 한참을 침대 곁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러다 얼른 며느리를 돌아보며 손을 붙들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이고 애가 너무 예쁘구나. 고생 많았다 얘야. 정말 고생 많았어. 몸은 괜찮은 거지? 어디 안 좋은 곳은 없고. 헌데 그렇게 흥분한 제가 민망할 정도로 며느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네, 뭐 괜찮아요. 그러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힘없이 거실로 나가 소파에 걸터앉더군요. 기분이 안 좋은지 물으려다 그냥 애 보느라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짐작하며 다시 고개를 돌려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잠든 아이를 깨우면 며느리가 기겁할까봐 억지로 참으며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미역국을 데우고 며느리 먹기 좋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 어여 먹어라. 산모는 뭐니 해도 미역국을 잘 먹어야 젖이 잘 돌고 몸이 붓지 않는 법이야. 내가 좋은 한우로 푹 끓였으니까 국물까지 싹싹 비워라. 헌데 며느린 마지못해 먹는다는 티를 팍팍 내며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을 뜨고도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입에 안 맞니? 싱거우면 국간장을 좀 더 넣으마. 아니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며느린 뚱한 표정으로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정성 들여 끓여온 국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상했지만 나중에 배가 고프면 잘 먹을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북하게 쌓인 설거지며 빨래를 해치우고 거실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줬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며느린 소파에 기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산모가 편히 쉬어야 애도 잘 보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손주 얼굴을 몇 번이나 더 들여다본 뒤에야 저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는 길에는 남은 미역국을 냉장고에 덜어 넣어두고 며칠 더 데워 먹으라고 당부했어요. 가게까지 하루 쉬어가며 아침부터 서둘렀더니 몸이 고단했는지 그날 밤 전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이제야 할미 노릇 시작이구나 싶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왜 연락했는지도 모르고 전 그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성재야, 그 어젯밤에 애는 잘 잤니? 애 엄마는 좀 어떻고? 그런데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미역국을 어떻게 끓인 거야? 저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어요. 어떻게 끓이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자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미역국 먹고 애엄마가 밤새 배탈 나서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지 알아? 어디 그뿐이야? 젖먹이까지 설사를 해서 우리 어제 한숨도 못 잤다고.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재료도 신선한 걸로만 골라서 얼마나 정성 들여 끓였는데. 정성이고 나발이고 결과가 이런데 무슨 소용이야. 아무튼 엄마 음식 때문에 온 식구가 밤새 고생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성재야 잠깐만. 애는 좀 어떠니? 병원엔 안 데려가도 되는 거야? 몰라. 엄마가 애 걱정할 자격이나 있어? 할머니란 사람이 갓난에 설사나게 해놓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자격이라니? 할미인 제가 애 걱정할 자격도 없다고 하니 뭐라 대꾸할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전화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화기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 미역국은 재료 하나하나 신선한 걸로만 골라 위생에도 엄청 신경 써서 끓인 거라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하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탈이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져간 국을 먹고 며느린 물론이고 손주까지 설사를 했더니 대번에 죄인이 된 심정이더군요. 아유, 뭐가 잘못된 거지? 혹시 내가 국 옮겨 담는 통을 제대로 안 헹궜나? 그러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자책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쟁이가 설사를 하며 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장사하는 내내 손주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에 이번엔 배탈난 며느리가 먹기 편하도록 아침 일찍 쌀을 불려 흰 죽을 오래오래 끓였습니다. 속을 편하게 달래주는 무나물과 애호박 볶음도 간을 삼삼하게 해서 정갈하게 담았어요. 손주가 설사를 한다니 며느리가 얼른 좋아져야 아이도 낳을 것 같아 며느리 몸에 좋은 것만 골라 챙겨갔습니다. 그렇게 보따리를 싸들고 다시 아들네로 향했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간 건 며느리가 오지 말라 할까봐 걱정돼서였죠. 잠시 후 아들네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이번엔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절 보자마자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군요. 엄마, 여긴 또 왜 왔어? 아니, 애미가 배탈이 났다길래 속에 편한 죽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왔다. 이거라도 먹으면 좀 나을까 해서. 헌데 제가 죽이 담긴 통을 내밀자 아들이 다짜고짜 제 어깨를 밀치며 길길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뜻밖의 힘에 밀린 저는 휘청이며 뒷걸음질 쳐야 했습니다. 됐어! 엄마 음식은 이제 됐다고! 엄마가 만든 음식 먹고 애랑 애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제발 귀한한 오지랖 떨어서 사람 잡지 말고 이제 오지 마!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들이 저를 있는 힘껏 밀친 겁니다. 무뚝뚝하긴 해도 어미한테 손찌검까지 한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아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니 순간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한데 그 순간 아들의 뒤에서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걸어 나와 저를 흘겨보며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잘 좀 끓이시지. 그 나이 먹도록 미역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세요? 그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며느린 흥분해서 시어미한테 대드는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깨가 얼얼한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죠. 그래, 알았다. 그럼 이 죽이라도 두고 갈 테니까. 엄마, 지금 내 말 못 들었어? 엄마가 만든 거 필요 없다니까? 그냥 도로 가져가! 그러더니 아들은 끝내 죽통도 받지 않고 제 눈앞에서 문에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누가 볼까봐 아들네 집 문 앞에서 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계속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나 때문에 애들이 배탈이 났다고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떠밀고 문전박대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자식이라면 그렇게 벌벌 떨면서 고생하며 살았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죽통을 끌어안고 있자니 지나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손끝이 갈라지도록 곱창을 씻던 날들, 남들 눈총 받으며 아이를 등에 업고 일하던 날들, 그 고생이 다 뭘 위한 거였나 싶어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손도 못 댄 죽통을 부엌에 내려놓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 미역국을 한 솥 가득 끓여서 아들네 가져다 주고도 넉넉히 남아서 다음날 가게에 온 단골 손님들한테도 한 그릇씩 대접했는데, 그리고 저 역시 그 국에 밥을 말아 두 끼나 든든하게 먹었죠. 그런데 저도 손님들도 아무도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멀쩡했어요. 국이 맛있다며 더 달라던 손님이 여럿 있었는데 아무도 탈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집에서만 탈이 났을까? 같은 솥에서 퍼온 국을 먹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그리고 그날 걔는 국을 양껏 먹지도 않았잖아. 오히려 더 먹었다면 나랑 손님들이 훨씬 많이 먹었는데 왜 하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뭔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제가 끓여간 국이 문제였다면 저와 손님들도 무사할 리가 없었을 텐데, 같은 솥에서 같은 국자로 퍼담은 똑같은 국을 먹었는데 어째서 며느리만 배탈이 나서 밤새 고생하고 젖먹이까지 설사를 했다는 걸까요?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제 미역국은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당한 모욕과 서름보다도 뭔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절 계속 짓눌렀거든요. 분명 제 미역국에 죄를 뒤집어 씌운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어요. 조리원에 오지 말라던 며느리의 목소리, 미역국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그 표정, 저를 밀치던 아들의 손길, 그리고 팔짱을 낀 채 보란듯이 절 비웃던 며느리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이건 단순히 배탈소동으로 여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짙어졌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어슴풀에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자꾸만 그날의 장면들을 되감다 보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툭 스치고 지나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장면인데 이상하게 자꾸 그 장면이 눈앞에 떠오르는 겁니다. 바로 제가 국을 싸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찾아갔던 그날, 아파트 현관 앞에 세워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였어요. 그때 그 오토바이 배달통에 뭐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날은 손주볼 생각에 마음이 급하고 정신이 없어 오토바이가 서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밤새 뒤척이며 그날의 장면을 곱씹다 보니 흐릿하던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지더라고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며 무심코 지나치던 그 오토바이 배달통에 붙은 상호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새빨간 바탕에 불꽃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매운 걸로 유명한 어느 떡볶이집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맵기로 소문났다는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배달 오토바이였죠. 맞아, 떡볶이. 무진장 매운 걸로 유명하다는 그 떡볶이가 틀림없었어. 설마 산모가, 그것도 갓 태어난 애 젖먹이는 사람이 그렇게 매운 걸 시켜 먹었을 리는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어 오싹해졌습니다. 젖먹이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매운 기운이 고스란히 애가 먹는 모유로 넘어가서 갓난쟁이가 배앓이를 하고 설사를 한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저 어릴 적 시골에서도 젖먹이 키우는 새댁은 맵고 짠 것 근처에도 못 가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며느리도 애 엄마고 평소 두말 필요 없게 야무지고 똑부러진 애가 그런 기초 상식을 모를 리가 없었죠. 설마 아닐 거야. 그래도 혹시 그 떡볶이를 먹었다면 당연히 배탈은 내 미역국 때문이 아니라 그 매운 떡볶이 때문이었던 게 확실해지는 건데. 한번 의심이 들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뜸 아들한테 전화해서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몰아세웠다가는 되레 노망난 시어머니 소리나 듣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그 아파트에 아들네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에 배달 갔을 확률이 훨씬 높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 탓에 또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손님을 받으면서도 곱창을 씻으면서도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확인해보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애만 태웠죠. 며느리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아들을 넌지시 떠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 떡볶이집에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배달을 시켰으면 주문한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 오토바이에 적혀있던 상호를 떠올리며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네 아파트 근처에 그 떡볶이집에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주책은 아닐까, 괜한 의심으로 애먼 며느리를 잡는 건 아닐까 싶어 몇 번이나 손을 멈췄네요. 하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답답해서 병이 나고 말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큰맘 먹고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저기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가 거기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요. 근데 애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뭘 시켰는지 기억을 못하네요. 제가 좀 알아봐 주려고요. 혹시 우리 며느리가 그날 뭘 주문했었는지 좀 확인이 될까요? 거짓말을 하려니 심장이 다 벌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청년은 별 의심 없이 주문한 날짜와 주소를 묻더니 주문 내역을 뒤져봐 주더군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우리 집 단골이신가 봐요. 요 근래엔 뜸하시더니 그날은 제일 매운맛 대짜에다가 매운 순대볶음까지 추가해서 주문하셨네요. 네? 제일 매운맛이요? 그게 어느 정도 맵기인가요? 글쎄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드시죠. 그래서 그 맛에 저희 떡볶이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매워서요. 상대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눈물 콧물 흘릴 정도로 매운맛을 먹었다는 건가?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나 황당한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린 애를 낳고 젖을 먹이는 몸으로도 그렇게 매운 떡볶이를 시켜 먹었던 거예요. 단골 소리를 듣는 걸 보니 예전부터 좋아하던 음식인 것 같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전과는 상황이 달랐어요. 아이가 있잖아요. 자신이 매운 걸 참지 못하고 먹은 탓에 탈이 나고 그런 엄마 젖을 먹은 갓난쟁이까지 설사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죄를 몽땅 제가 해다준 미역국에 뒤집어 씌운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어미라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깟 매운 음식 하나 못 참아서 애를 탈나게 해놓고 그걸 늙은 시어미한테 덮어 씌워? 기가 막히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좋은 한우 사다가 미역을 몇 번씩 헹궈가며 끓인 그 미역국은 역시나 죄가 없었던 거죠. 며느리 몸 생각하고 손주 걱정해서 정성이란 정성은 다 쏟아부은 국인데 그런 국이 하루아침에 온 식구를 배탈나게 한 몹쓸 음식이 되어버렸으니 제 억울함은 어디 가서 하소연이나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자극적인 떡볶이를 잔뜩 먹었으니 제가 해간 미역국이 심심해 몇 숟가락 뜨다 말았던 거예요. 그래놓고 갑자기 배탈이 나니 마침 잘 됐다는 듯 시어미 미역국을 방패막이로 삼은 거죠. 솔직히 며느리가 곱창 냄새가 어쩌고 하며 핑계를 댈 때부터 저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며느리가 곱창집 하는 시어머니를 창피하고 성가시게 생각한다는 걸요.
그래서 더 괘씸했습니다. 제 정성을 모른 척한 것도 모자라 그걸 이용해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귀찮은 제가 집에 드나드는 것까지 막을 수 있도록 머리를 쓴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용당할 줄도 모르고 그저 산모와 애를 생각하며 온 정성을 기울여 음식을 만드느라 애를 썼으니 그 순진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보다 더 괘씸한 건 바로 아들이었어요. 물론 결혼 전에도 살가운 애는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 속 한번 안 썩이고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던 반듯한 아이였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저를 밀치고 문전박대까지 하며 문을 쾅 닫아버린 겁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니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며느리와 결혼하고부터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명절엔 꼬박꼬박 얼굴을 비추고 어쩌다 가게에 들러 곱창도 한 접시 먹고 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곱창집 한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한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점점 명절에도 발길이 뜸해지고 얼굴 보자는 말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죠. 그 대신 전화로 용돈 붙였다는 말만 툭 던지고는 서둘러 끊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때도 서운했지만 젊은 사람이니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돈이야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는 그저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니 서러움을 넘어 서늘한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그저 곱창집이나 하는 가난하고 만만한 늙은이로만 보면서 창피하고 성가신 존재 취급했구나. 그때까지 저는 자식한테 무슨 일을 당해도 그저 참고 또 참는 게 어미의 도리라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곱창 냄새 난다고 창피를 주고 귀찮은 사람 취급을 당해도 그저 제가 부족한 탓이려니 하고 서름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일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 정성을, 제 진심을 그렇게 짓밟고 조롱한 것을 생각하니 밤새 눈물로 젖었던 마음이 어느새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내가 더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어디 두고 보자.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누군지. 오랜 세월 곱창 하나로 산전수전 겪으며 세상 모진 꼴 다 봐온 접니다. 술주정뱅이 손님한테 멱살도 잡혀보고 외상값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쫓아가 돈을 받아내던 사람이죠. 그런 제가 자식 내외한테 입에 담지 못할 수모를 당하고도 그저 눈물이나 훔치며 넘어간다면 그건 저 자신과 제가 살아온 세월에 면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두 아이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 무례한 아들 내외에게 어떻게 하면 따끔한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죠. 사실 저에게는 아들 내외가 까맣게 모르는 그 애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들은 저를 그저 곱창집이나 하는 가난한 어미로만 알고 함부로 대했겠지만 제가 지금껏 뭘 준비해 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둘 다 기절초풍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아들네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 제가 얼마 전에 사둔 넓은 평수의 집이 한 채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내외가 사는 집은 방 2칸짜리 자그마한 전셋집이었는데 제가 사둔 집은 같은 단지에서도 볕이 제일 잘 들고 방도 넉넉한 큰 평수였어요. 저는 곱창집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조금 보태서 그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때 저와 오래 알고 지낸 부동산 사장이 계약서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죠. 집 잘 사시는 겁니다. 세입자만 나가면 인테리어 싹 해서 들어가 노후 편안하게 보내세요. 아유, 내가 이런 큰 집이 뭐 필요해요. 나야 가게 딸린 우리 집이 편하지.
이 집은 우리 아들내 주려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넓은 데서 키우라고요. 아이고, 아드님이 복도 많으시네. 요즘 세상에 직장 다니며 돈 모아 집 사려면 허리가 휠 텐데. 아유, 무슨 복은.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사는 낙이죠 뭐. 나야 이 나이에 뭐 다 바랄 게 있나요. 우리 손주 좋은 데서 크는 거나 보면 그걸로 족하지. 그래도 나중에 아드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아드님 내외가 어머니한테 잘해야겠네요. 그러라고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미 마음이 그런 거지. 아무튼 우리 애들한테는 아직 비밀이니까 사장님도 입 꼭 다물어 주세요. 나중에 짠하고 열쇠 쥐어줄 때 놀라는 얼굴을 봐야지. 그렇게 저는 세입자가 나가는 날에 맞춰서 아들 내외한테 열쇠를 짠하고 건네줄 생각으로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으며 모은 돈을 몽땅 그 집에 부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몇 년을 더 허리띠 졸라매야 했지만 손주 생각을 하면 그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만 당장 그 집에 아들네를 들일 순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살 때 마침 젊은 부부가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입자가 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죠. 가끔 단지 앞을 지날 때면 그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손주 방을 어디로 할까? 볕 잘 드는 방이 좋겠지? 그런 생각만으로도 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밤이면 먼저 간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처럼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 집 세입자만 나가면 싹 고쳐서 우리 아들 줄 거야. 손주가 그 넓은 집에서 뛰어노는 거 보면 당신도 좋겠지? 조금만 기다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만 기다렸는데 그놈의 미역국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들 내외의 본심을 낱낱이 알아버린 저는 그 집을 떠올리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뒤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예정대로 집을 그냥 아들내 줘야 하나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자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진 꼴을 당하고도 막상 손주 얼굴 떠올리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어미거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손주의 오물거리던 입술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그래도 내 손주가 살 집인데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갈까? 그러다가도 저를 밀치던 아들의 손길, 팔짱을 낀 채 비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면 다시 마음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무렵 오랜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에 들렀다가 제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 무슨 일이냐 묻더군요. 저는 차마 자세한 얘긴 못하고 그냥 슬며시 속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사장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걱정거리 있어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나, 그 잘난 아드님이 속을 썩여요? 아니, 사장님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곱창집 하는 어미가 창피한가 봐요. 아유, 저런...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미워도 자식이잖아요. 또 그러려니 참고 살아야지. 아니요, 이번엔 나도 그냥 넙죽 엎드리는 일은 안 하려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이 지렁이보다 못해야 되겠어요? 그런 말로 웃어 넘겼지만 제 입으로 말하다 보니 더욱 해야 할 일이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함부로 어미를 짓밟은 자식들한테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집을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곱창 냄새 나는 어미는 창피해하면서 그 어미가 곱창 팔아 마련한 집에서는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건 뻔뻔한 일이잖아요. 그런 집을 아무 일 없었다는 데 넘겨준다면 그건 저 자신이 스스로를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가던 어느 날 마침 부동산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그 댁 세입자분이 사정이 생겨서 이 만기보다 좀 일찍 집을 빼겠다고 하시네요. 다음 달 안에 나가신다는데 새로 세를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 들어오실 건가요? 그렇게 예상보다 조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새는 다시 놓지 마시고요. 그 집 그냥 팔아주세요. 네? 아니 파신다고요? 아니 그 좋은 집을 왜 갑자기 파세요? 아들 내준다고 사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정이 좀 생겨서요. 그냥 바로 내놔주세요. 아이 그래요? 뭐 하긴 요즘 또 시세가 한창 오르는 중이라 가격은 나쁘지 않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드님은요? 어디 다른 데로 사주시게요? 그 말에 잠시 목이 메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아들네 앞가림은 자기들이 하겠다네요. 저는 그거 팔아 노후 대비나 하려고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불러도 괜찮으니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바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쓰리더군요. 그 집을 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 계약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 집 거실에서 손주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 며느리가 넓은 부엌에서 밥을 짓는 모습, 아들이 볕 좋은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참 행복해했죠. 얼마 후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워낙 목 좋은 단지에 값도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놨으니 사겠다는 사람이 금방 나타났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받던 날 부동산 사장이 마지막까지 안타까운 얼굴로 이런 소리라더군요. 진짜 파는 거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아드님이 알면 서운해할 텐데. 서운은 무슨, 지들이 제 발로 걷어찬 복인데요 뭐.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라죠. 사장님,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어요. 전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창밖으로 그 아파트를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손주가 뛰어놀 뻔했던 그 집이 이제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앉아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여보, 나 그 집 팔았어. 우리 손주 주려고 산 집인데 결국 이렇게 됐네. 그래도 나 잘한 거지?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잖아. 말하다 보니 참아온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내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집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 팔았다는 걸 나중에 안다고 한들 저한테 뭐라 따질 자격도 없었어요. 애초에 자기들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저를 원망할 명분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걸 자신도 잘 알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집을 판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하게 될 일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제가 곱창집 파는 만만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두 아이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자투리 땅을 조금씩 사모아 왔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엔 쓸모없어 보이는 맹지나 다름없는 땅이라 헐값에 나올 때마다 한떼기씩 사둔 거예요. 그저 노후에 텃밭이나 일구며 소일거리로 삼을 요량이었죠. 그런데 그 땅이 마침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 구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무슨 사기인가 싶어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진짜였습니다. 곱창 팔아 헐값에 사둔 그 볼품없는 땅들이 저조차도 얼떨떨한 만큼 큰 돈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보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몇 번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재야, 엄마가 기니 상의할 일이 좀 있는데 시간 될 때 가게 한번 들를 수 있니? 엄마 나 지금 회사라 바빠.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전화로 대충 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 잠깐이면 되는데. 그럼 그냥 문자로 보내. 나 진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뚝뚝 끊어대니 저는 그 좋은 소식을 끝내 입 밖에 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땅이 보상받으면 그 돈으로 아들 내외 살림에도 보태주고 손주 앞으로도 뭉칫돈을 떼어줄 생각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역국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들이 그렇게 매몰차게 절 밀어낸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싶더군요. 만약 아들 내외가 그 소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받고 저에게 살갑게 굴었겠죠. 그런 가식적인 효도에 속아 자식들 손에 놀아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그 집을 파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아들었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습니다. 집이라니? 무슨 집 말이냐? 우리 사는 단지의 넓은 평수집이요. 방금 부동산에서 어머니가 손주 태어나면 넓은 집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그 집을 사놓고 세입자 나가기만 기다리셨다고 하던데요. 근데 갑자기 아들네가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없어졌다면서 팔아버리셨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사장이야 제가 아들 내준다고 그 집을 산 걸 알고 있었으니 며느리를 만나자 반가운 마음에 무심코 그 얘기를 떠들어댄 모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전화를 한 거죠. 자기들이 새들어 사는 그 단지에 제가 자기들 주려고 넓은 집까지 사뒀다는 걸 그제야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며느린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집? 그래, 팔았다. 왜, 뭐 문제 있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그거 정말 저희 주려고 사두신 집이었어요? 저흰 그런 집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 당연히 몰랐겠지. 너희들 놀라게 해주려고 비밀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줄 마음이 없어져서 팔았다. 그게 다야.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심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아들 내외가 득달같이 제 가게로 달려왔더군요. 어찌나 급하게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야, 엄마, 이 사람 얘기가 정말이야? 우리 주려고 산 집을 왜 말도 안 하고 팔았어?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너희들은 곱창집 하는 어미가 창피하다며 밀어내기 바빴잖아. 곱창 냄새 밴다고 조리원에도 못 가게 하고 어미를 밀치고 문전박대까지 한 게 너희들이야. 그런 너희한테 내가 왜 그 집을 주겠니? 그런 제 말에 아들이 쩔쩔매며 대답했어요. 아이, 엄마, 그건 그땐 애엄마가 배탈이 나서 나도 경황이 없고 애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경황? 그래, 그 배탈 얘기 한번 제대로 해보자꾸나.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느린 그제야 눈물을 짜내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그만. 서운하게 해드린 거 사과드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그 뻔뻔한 면상을 보자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치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며느리 앞에 툭 던지며 외치듯 말했어요. 긴 말 필요 없고, 자, 이 돈 받아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애 낳고도 못 참고 시켜먹은 그 매운 떡볶이나 실컷 사 먹어라.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단박에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왜? 내가 영영 모를 줄 알았니? 근데 어쩌지? 네가 그날 애 젖 먹이는 몸으로 제일 매운맛 떡볶이에 매운 순대볶음까지 시켜 먹은 거 내가 그 떡볶이집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 내역까지 확인했다. 네가 그 매운 걸 못 참고 먹어서 배탈이 나고 그 젖을 먹은 갓난쟁이까지 설사를 한 거잖아. 그걸 뻔히 알면서 내가 좋은 한우 사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에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운 거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죄인처럼 죽까지 써들고 갔으니 얼마나 우스웠겠니? 옆에 있던 아들이 그 말에 놀라 며느리를 획 돌아봤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매운 떡볶이 시켜 먹은 게 사실이냐고?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며느리의 반응을 본 아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너 정말 그럼 나까지 속인 거잖아. 엄마 미역국 때문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 놓고 난 그것 때문에 엄마를 밀치기까지 했는데.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줄은 모르고 당신이 뭐라고 할까봐 그냥 잠깐 넘어가려던 게 그만. 됐다고. 넌 엄마가 되고도 그렇게 철이 없어? 그깟 매운 거 잠깐 못 참아서 일을 이렇게 만드냐고. 그날 아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며느린 변명거리를 찾지 못해 쩔쩔맸어요. 그 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마. 이 어미 너희가 아는 그런 가난한 늙은이 아니다. 곱창집 하며 사둔 땅이 개발된다고 해서 큰 보상을 받게 됐어. 진작에 너희랑 상의하고 나눠주려 했는데 성재 네가 바쁘다고 전화를 툭툭 끊어대는 바람에 말할 새가 없었지. 이제와 생각하면 그것도 참 다행이다 싶다. 그 말을 들은 아들 내외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아이에게 그 돈이 한 푼도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걸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 돈 너희한텐 한 푼도 안 갈 거다. 나 죽거든 기부하고 남은 건 우리 손주 30살 될 때 그 애 앞으로만 신탁해서 남길 거야.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미 정리해 뒀다. 그 애가 크면 왜 할미가 부모 대신 자기한테 재산을 남겨줬는지 알아보다. 제 아비 어미가 이 할미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게 되겠지.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아들은 마누라가 자기를 감쪽같이 속여 저한테 몹쓸 짓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끝내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뒤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엄마를. 내가 죽일 놈이야. 저는 그런 아들을 한참 말없이 내려다보다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됐다. 일어나라. 이젠 난 널 용서할 생각도 이유도 없어. 이제 너랑 내 부모 자식 인연은 끝났으니까. 그 뒤로 며느리도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아들을 설득해 이혼만은 막아달라고 매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의 인연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곱창집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 시장에 나갑니다. 큰돈이 생겼다고 장사를 접을 생각은 없어요. 이 곱창이야말로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 저를 버티게 해준 귀한 존재니까요. 손끝에 밴 기름 냄새가 한때는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냄새가 곧 제가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주가 아직 어려 며느리의 곁에서 자라느라 마음껏 품에 안아보진 못했지만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 가족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되는 날 제발로 이 할미를 찾아와 줄 거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 뽀얀 국물을 우려냅니다. 제 인생이 그러하듯 이 국물도 오래 끓일수록 진하고 깊은 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진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